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1960년대 중국 베이징의 한 연말 파티장.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교관들이 모여 있어요. 니하오, 헬로, 봉수, 마드모아자. 다들 인사하고 악수하며 각국의 소식들을 나누는 동안 프랑스 대사관의 20살 인턴 직원 베르나르 브루시코만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같이 나가자고 그녀에게 말이라도 꺼내볼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금발의 영국 여성이 베르나르에게 호감을 보였거든요. 완벽한 모쏠이었던 베르나르에겐 일생일대 솔로 탈출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남자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서양식 정장을 입고 파티에 온 중국인 청년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왜 그럴까? 방금 전 그가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Je suis un acteur d'opéra pékinois et j'ai été invité à cette soirée. 중국에 온 지도 2달째 명색이 대사관 직원인데 베르나르는 중국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중국어 실력도 서툰데 이러다 본국으로 다시 불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던 차였죠. 그래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중국인 친구와 친해지려면 파티장에 남아야 할 것 같고 모쏠 인생을 청산하려면 당장이라도 그 썸녀의 손을 잡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나가야 할 것 같고 베르나르는 파티장에 남았습니다. 친구를 선택했구나. 예. 프랑스어가 유창한 중국 청년의 이름은 스페이프. 스페이프. 낯선 타국 생활에 지쳐있던 베르나르는 경극 배우이자 작가라는 그와 함께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덫에 걸려들었죠. 둘 다 남자 같죠? 네, 어떻습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생겼네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찬원이 옆에 편지가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당신은 아마존 정글 탐험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사실 베르나르는 대사관에 취직하기 전 아마존 탐험가의 대원으로 지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참이나 소식이 없었고 베르나르도 지원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마존에 가게 됐어, 푸. 정말 내가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됐지? 어?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아,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아마존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왜 그래, 푸?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스페이프가 베르나르를 찾아와요. 베르나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어마어마한 얘기를 꺼냅니다.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 베르나르 씨가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Ça y est, j'ai fini. Bonjour, monsieur Borsico. Bonsoir. 저희가 특별히 프랑스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Je suis Bernard Orsico. Je suis né le 12 août 1944. 아니 진짜야 이게? 진짜
아직 생존해 계시는군요. Ah, c'est un enchevêtrement de circonstances. Une légende qui est très connue en Chine, d'une fille qui s'était comportée en garçon pendant une grande partie de sa vie. Et puis, quand elle était morte, on s'est aperçu que c'était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Si mon père n'avait pas eu, après avoir eu déjà 2 filles, n'avait pas eu un fils, ma grand-mère, sa mère, elle a demandé de se séparer de ma mère. Alors aussitôt, on m'a mis un costume de garçon, mais en réalité, je suis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는 스페이프가 출연했던 경극의 제목이자 평생 남장을 하고 남자로 살았던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페이프 본인의 인생도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고백을 한 거고 스페이프도 여잔데 지금 남자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뭐 중국판 전청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베르나르는 스페이프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대요. 네? 왜요? 왜냐?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한테만 털어놓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베르나르가 어떻게 저 말을 믿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문화차라는 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서양인이고 지금 동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딸이 많아서 아들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얘기여서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베르나르도 제법 고집이 센 청년이었나 봐요. 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존은 포기 못하겠어. 절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베르나르는 여친이 된 스페이프를 설득하러 찾아갑니다. 미안해, 푸. 근데 내가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베르나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임신했어. 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Première nuit, ça a été très court. On a baisé, c'est-à-dire il est venu chez moi et puis il a sorti du sang même. Oui, mais il avait un mouchoir pour s'essuyer, enfin pour. Et c'est vrai que. Lumière éteinte? Oui. D'accord. Ah oui, il faisait attention à tous les détails. 실내등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태솔로가 아니었다면 예. 아무리 실내등이 꺼져 있었어도 여자의 몸 구조라던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에 처음 경험하시는 거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직후 첫날 밤을 보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손수건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봤다고 해요. 후버링이란 용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후버링. 머리. 진공청소기를 네네. 가리키는 용어인데 빨아들이듯이 결별한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내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걸 후버링이라고 해요. 갑자기 애정 공세를 막 펼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저런 수단을 이제 쓰죠. 베르나르가 떠나려는 그 타이밍에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사실 나 임신했어. 또 여자라는 고백을 언제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베르나르가 떠나려고 할 때.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사실 나 여자야. 이렇게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백 폭탄을 터트리는 이 스페이프의 심리. 후버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스페이프의 그 애절한 호소에도 베르나르는 아마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결국 아마존으로 떠나는데요. 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조심스럽게 스페이프가 문을 열었더니 잘 있었어? 그리웠어, 푸.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뜨거운 키스를 나눈 뒤 베르나르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해? 그럼요. 당신 아들 이름은 스두두예요. 근데 그래서 스두두는 어디 있어? 보냈어요. 멀리.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주도한 전통적인 건 죄다 쓸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엄청났던 시기예요. 외국인의 피가 섞인 아들을 무사히 키우는 게 그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 대피시켰다는 이야. 게 스페이프의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에게 말합니다. 만약 공안이 쳐들어오면 딱 두 문장만 기억해요. 속닥속닥 어쩌고저쩌고. 베르나르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집에 외국인이 있다던데 와.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베르나르를 끌어냅니다. 네네네. 아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러세요? 잡지 마세요.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생각한 베르나르. 질질 끌려나가던 그 순간 스페이프가 알려준 그 두 문장을 힘껏 외칩니다. 마오쩌둥 만세! 중국 만세! 그러자 공안들이 거짓말처럼 베르나르를 풀어주고 그 집을 떠났대요. 그 후 베르나르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만나려면 내 아들과 내 아내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베르나르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가 무려 500여 건의 프랑스 대사관 문서를 넘겨주거든요. 와, 진짜 스파이네. 네. 스페이프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베르나르 눈앞에 정말 아들이 나타납니다. 오, 진짜? 예. 자, 7살이 된 스두두. 아니 근데 쟤도 약간 혼혈이네. 네, 그렇죠. 혼혈이죠. Vous pouvez me raconter le moment quand même où vous avez rencontré votre fils? Oui, quand on ouvre la porte, l'accompagnateur, le commissaire politique, me dit on a une surprise pour vous. Et il me montre, il dit voilà un enfant et tout, et Chepipou apparaît aussitôt. C'est votre fils et tout. Bien, c'est ce qu'il a dit, regardez comme il vous ressemble. Il a le même caractère que vous, enfin bon, et il en a rajouté. Plus le gamin, il savait l'adapter pour qu'il soit gentil avec moi. Et il lui avait appris déjà quelques mots de français, enfin bon. En plus, il me racontait des choses que le gamin, soi-disant, il ne savait pas faire caca dans les toilettes, parce que où il était avant, enfin bon, il m'a vacciné là-dessus. Ben, moi, je pensais que c'était mon fils.
그 누구예요 얘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겠지. 당연히 베르나르를 속이기 위해 데려온 가짜 아들이죠. 스페이프는요, 베르나르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혼혈처럼 보이는 소수 민족을 찾았고 거기서도 베르나르랑 닮은 아이를 골라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뭐죠? 이제 부부 관계로 그러면 오랜 시간 십수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처음에는 뭐 불 끄고 몰랐다고 해도. 근데 이걸 유지하면서 성별을 계속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자, 그 부분 예. 베르나르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궁금하네. Et pour me persuader, il laissait traîner des tampons avec du sang et tout. 정말 치밀했구나. Il se déshabillait quand même, hein. Au minimum. Et il disait, laissez-moi faire. La deuxième solution, je crois qu'il n'y avait pas l'ombre d'un doute. Et dès que je mettais un doute, quand il était dans la baignoire, on avait une petite baignoire quand même, il mettait toujours un mouchoir et tout entre ses cuisses et tout. Et un jour, j'ai dit, je vais enlever ça et tout. Si vous enlevez ça, je me tue, il avait dit. Alors, je voulais pas avoir un... Je flanchais devant son obstination. Et il devait s'en régaler.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스페이프가 또 워낙 기술이 좋았대요. 터킹이라고 네네. 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 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이 뒤쪽으로 끼워서 저 손이 너무 적나라. 미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뒤로 감추는 뭐 그런 기술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경극 배우면 네. 혹시 성별을 바꿔서 연기를 많이 했겠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자, 이렇게 스페이프를 자신의 아내라 철석같이 믿은 베르나르는 중국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아들 스두두와 아내라고 믿는 스페이프를 프랑스에 데려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옵니다. 오, 그래요? 스페이프의 모습이 되게 궁금하다. Une situation qui suscite encore aujourd'hui bien des interrogations. Les services chinois essayaient-ils de 그냥 아저씨인데? 아, 인기가 좋았구나, 스페이프가. 근데 지금 보면 신체적인 여성의 특징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때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느냐. 사실 이때도 스페이프는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아내 자격으로 데려올 수는 없어서 아, 그러네. 경극 강사로 일종의 취업 이민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남자인 상황인 거잖아.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베르나르의 답은 책임을 지고 싶었다 였어요. 실제로 베르나르는 아들에게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자상하게 아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직접 목욕도 시키고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도 사다 주는 다정한 아빠였대요. 요즘의 아빠의 모습이죠. 그러네. 내 아내의 비밀을 지키는 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던 베르나르는 스페이프가 실은 내 아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Le français et le chinois qui espionnaient au profit de la Chine et dont l'histoire d'amour assez étrange avait étonné d'une certaine façon les magistrats. Le verdict est tombé il y a moins d'une heure à la fin du procès d'espionnage extravagant jugé depuis hier devant la cour d'assises spéciale de Paris. 결국에 적발이 됐군요. L'artiste chinois ainsi que l'attaché de l'ambassade de France à Pékin, accusés d'avoir livré des documents en secret défense à la Chine, tous deux ont été condamnés à 6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accusés ont bel et bien participé à une opération des services secrets chinois.
Xi Peipu, intellectuel et artiste, a déployé son grand talent d'acteur pour séduire Bernard Boursicot. Le fonctionnaire français, naïf et simplet, a trahi son pays en livrant de nombreux documents aux autorités chinoises. 베르나르와 스페이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자기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Pendant des mois, je ne croyais pas, je croyais que c'était un mensonge de la DST d'avoir dit que c'était un mec et que c'était pas possible. Et je demandais tout le temps qu'on fasse des recherches et tout. Et même, je n'ai pas cru quand j'ai appris par la radio que la Matari chinoise était en fait un homme. Ça, je n'ai pas cru non plus. 심지어 스페이프가 법정에서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자 베르나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베르나르는 만약 스페이프가 남자라면 스페이프는 자웅동체일 거예요. 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자, 재판 후 베르나르가 먼저 구속됐고 얼마 뒤 같은 수용소에 스페이프가 수감됩니다. 네. 그러자 누구보다 놀란 건 베르나르였어요. 사실 푸는 내 아내예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자를 배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해도 먹히지 않자 초조해진 베르나르. 급기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푸, 지금이라도 나와 결혼합시다. 당신이 여자란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자 스페이프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래, 나 남자야. 아직도 몰랐니? 자, 그 얘기를 들은 베르나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볼게요. Même espace en sortant de chez le juge. Ouais. Et je lui ai dit, mais pourquoi vous ne m'avez pas dit? Et vous savez ce qu'il m'a répondu? On n'a pas eu le temps. Voilà. C'était gros. Et je lui ai dit, mais on peut voir? Il a dit oui. Et il a baissé son pantalon. Et... Voilà, c'est le seul moment où vous avez vérifié. Ouais. Et quand j'ai vu, c'était trop tard, c'était en prison déjà. Ah, je délirais complètement. Dans une confusion de sentiments énorme. Ah ben moi j'étais complètement détruit. D'abord 수많은 소재들, 수많은 매개체들을 두고 왜 성별로 사기를 쳤을까요? 그러게. 아까 베르나르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여자나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점을 공략해서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베르나르의 마음을 이미 스페이프가 알고 있어서 그 점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르나르도 성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래요.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지낼 때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게 여친이 아니라 남친이었대요. 네.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죄의식을 느낀 베르나르는 그날 이후 굳게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자만 사귈 거야. 근데 베이징에 온 뒤로 누군가랑 대화 나눌 기회는 점점 더 줄었고 자신감은 더 약해져서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베르나르는 많이 겉돌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여직원들은 베르나르를 발냄새 아저씨라고 불렀대요. 그러니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하루에 양말을 3번이나 갈아 신으며 노력해도 여직원들과의 친해지는 건 영 소질이 없구나. 좌절하던 차에 딱 스페이프를 만난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 여자야
본인은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냥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책임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나는 여자라고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최적의 조건이 들어맞았던 거 아니지? 이제 되는 거지. 어떤 얘기 듣는 거지. 명분이 생긴 거지. 명분이 생겼잖아. 그럼 나는 얘랑 스테이프를 된다. 만나도 되겠구나. 베르나르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 싶을 때 하는 스페이프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좋아. 당신은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지? 이제 당신 아들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들은 베르나르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르나르 입장에서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이상 얘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할 수가 없죠. 성별을 의심하면 스투드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여서 그렇네.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닌가. 지난날 내 20대 그 청춘이 또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Je n'avais pas de force pour lutter avec Pepou. Et puis c'était là qui m'avait pris la tête. 방 한가운데 화려한 색감의 족자가 걸려 있고 뭔가 한 사람이 신들린다. 이런 신비스러우면서도 스산한 분위기가 맴도는 곳. 3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점집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저 해도 될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전현식. 36살에 지점이 5개나 되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이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쳐서 얼마 전엔 차도 바꿨어요. 무려 포땡쉐 슈퍼카. 이거 꿈의 드림카죠, 드림카. 그럼요. 네. 젊은 나이에 진짜 성공했네요. 자, 근데 그런 현식 씨에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꿈이 하나 있었대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뒤에도 영 포기가 안 된다는 그 꿈. 연예인이었던 거야. 배우. 배우.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야. 정확합니다. 바로 영화 배우. 오늘의 고민남 한번 만나볼까요? 배우 생각할 만하네. 액션 배우 이런 거. 이미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배우 생활 한번 못하고 늙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 친구와 함께 점집을 찾은 거예요. 이 현식 씨의 고민을 들은 무속인이 생쌀 한 줌을 움켜쥐더니 현식 씨 앞에 촥 뿌립니다. 촤르르 떨어진 쌀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현식 씨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귀인이야 꽉 잡아 한마디를 툭 던진 무속인. 부채 끝으로 가리킨 건 현식 씨 옆에 앉아있는 남자. 바로 현식 씨의 친구였어요. 이 둘은 찐 절친 사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가 조금 남달랐어요. 현식 씨가 볼링장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새벽 카운터를 보던 알바생이었대요.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면 직원들과 관계 맺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 대표 욕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서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 대표처럼 직원들 생각하고 챙기는 사장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그때부터 이 사장님과 알바생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현식 씨에게 넌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귀인이다. 점을 같이 보러 간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좀 개인적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점을 같이 보러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미 그 정도 신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더 믿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그럴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친구가 매니저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이 업계에 있었던 거지. 한때 아주 잘 나가던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 가수의 매니저였다고 했어요. 진짜? 자, 연예계에 발을 담갔던 친구가 옆에 있으면 한결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게다가 이 친구의 장모 될 어른이 엄청 부자래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한국 영화에 투자할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영화를 같이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 친구의 처가 식구들을 직접 만난 사람 말이 중국에 있는 그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재벌집 풍경처럼 직원들이 음식을 쫙 날라주더란 거죠. 자, 고심 끝에 현식 씨는 하던 사업을 싹 다 접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 친구를 믿고 영화 배우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근데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그 새끼가 지금 학교에 있더라고. 믿는 게 뭔지 아냐? 그 새끼는 춤을 아작을 내는 게 버릇이라는 거지. 결혼하고 살아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사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아니 저 무슨 일이야? 아빠 친구랑 대화 좀 하고 있었어. 그 친구가 일 봐주던 가수가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옆에서 보고 들었던 게 있으니까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우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름도 지었어요. 제2의 하정우 만들기 프로젝트. 왜냐? 현식 씨의 롤 모델이 배우 하정우 씨였대요. 그리고 친구는 호언장담했어요. 야, 너도 하정우처럼 유명한 배우 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주는 미션 3가지만 딱 완수하면. 일단 첫 번째, 담력을 키워라. 자, 미션의 무대는 곤지암 정신병원이었어요. 공포 스팟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단 밤에 거기로 가. 가서 제2의 하정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 그리고 하룻밤 자, 거기서. 현식 씨는 어땠을까요? 왜 이런 미션을 주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안 믿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친구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과거 정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영화화하자라고 한 거죠. 어떤 계획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영화는 용팔이. 무조건 용팔이. 무조건. 다른 영화 생각도 안 나. 그럼 용팔이로 하고 여자 주연은 넌 누구 생각했냐? 그 생각했지. 왜냐면은 관객들이 너는 모를 거란 말이야. 주연을 해도. 나 모르지. 근데 알아. 그렇지.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승산 없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영화를 우리가. 충분히 승산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실존 인물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어줬대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미션도 열심히 도전하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두려움 극복이었거든요. 사실 현식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3층 높이만 돼도 앞을 못 봐요. 야, 현식아, 스턴트 연기하려면 고소공포증은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친구는 현식 씨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번지 점프장. 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저거 뛰기 쉽지 않은데. 진짜 뛰기 쉽지.
어쨌든 이렇게 55m 높이에서 번지 점프를 시킨 겁니다. 아, 이 정도도 못 뛰면 너 액션 연기 못한다. 그 말에 현식 씨는 일단 한다고 하고 따로 성인용 기저귀까지 알아봤대요. 다른 사람이 다 내 욕할 때 내 편을 들어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알아봐주고 뭐 누구와 만남도 주선해주고 그리고 이제 담력을 위한 자리라고 이제 저런 걸 마련했으면 그때는 정말 믿고 내던져야 내가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자, 마지막 미션도 궁금하시죠? 마지막 미션. 자, 바로 이미지 변신입니다. 지금의 이미지로는 어림도 없다며 싹 바꿔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이건 현식 씨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네. 표정이 안 좋은데? (100kg까지) 딱 찍은 것 같아 그때 당시. 캐릭터가 확실하게 하려면은 마르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은 수없이 많다고. 캐릭터 배우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살 찍은 거죠. 머리를 일단은 빠박으로 밀고 얼굴에 점 찍고 그 오다리도 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 딱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 알려준 거죠. 이제 임팩트 있게 뭔가 딱 튀어야 된다고 해서 찍은 거죠. 팔에 문신해야 되고. 전 세계적인 캐릭터를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운이 들어가야지 성공한다고. 문신하면 배우로서 지장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야 그렇게 따지면 뭐 배우가 뭐 문신 있다고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뭐 해외 누구는 뭐 문신 있다. 거기 말고 또 있나요? 가슴에도 있는데. 예. 여기도 미키마우스네요. 친구의 미션을 완수한 현식 씨는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멋있었던 그가 아이고 어떡해. 네, 점도 찍었죠. 근데 교수님, 친구는 왜 이런 미션을 현식 씨에게 시킨 걸까요? 우리가 본 영상 속에 사실 힌트가 있었거든요. 아까 봤던 번지 점프 영상 한번 다시 보실래요? 왜요? 웃고 있네. 웃고 있는 걸 몰랐네. 그러네 진짜. 이 영상을 찍은 게 친구인데 그 현식 씨가 저렇게 공포심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저렇게 이제 웃고 있죠. 저런 걸 가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현식 씨의 고통에 웃는 모습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둘이 절친한 사이라면서 친구는 왜 이렇게 베푼 현식 씨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처음에 두 사람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대표와 알바생의 관계였다고. 둘이 동갑인데 이렇게 지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좀 단초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원래 현식 씨가 했던 가게나 이런 거를 가져오진 않았고? 그건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끌어내린 거죠. 그냥 단지 질투심에. 네. 자, 현식 씨의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와 관련된 묘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식이가 이제 거래하시는데 그 사장님한테 그 친구가 접근을 해가지고 날아가자 이게 가로채려고 한 거죠. 이 친구를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잘못됐으니까 다 방식도 잘못됐고 공사 제대로 못하고 사기도 치고 다니는 이런 친구니까 나랑 하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직원으로 들어갈 때쯤에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락블링장의 단순 그 직원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알바나 다름없거든요. 그 뭐 수천억 재력가의 사위가 된다. 100억의 투자금을 끌어오겠다.
이 말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헐. 근데 아까 무슨 집 같다 그랬잖아요. 집. 중국의 초호화 집.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 친구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거짓말한 거라고 털어놨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식 씨한테 일부러 영화배우 얘기를 하면서 바람 넣은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접고. 다 접고. 내가 말했어. 네가 배우가 정말 좀 잘 돼가고 있는 성향이 있어 만약에. 그럼 네 사람을 포기하고 배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업만 안 하면 사실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업을 굳이 포기하고 영화 배우가 되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지를 시킨 것 같아요. 현식 씨는 급기야 친구가 시키는 대로 이름도 바꿉니다. 와,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구나. 맞아. 현식아, 배우 활동할 때 쓸 예명으로 딱 좋은 이름이야. 밭들봉, 귀신신, 술주, 봉신주. 현식아 어때? 이름 죽이지? 봉신주 죽이지? 봉신주로 예명을 바꾸고 얼마 뒤 현식 씨가 야 이거 이름 이거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몰래 이름을 전권하로 바꿨대요. 괜찮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구는 현식 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름을 너가 이름을 갑자기 바꿨잖아. 너 어디 전쟁이 가고 바꾼 거 알아. 내가 모르는 거 다 알아. 너 이름 바꾼 거는 안 돼. 이름은 이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지. 연결이 안 되잖아 아예. 예를 들어 유아인 얘기해봐. 유아인 나랑 연결되지. 봐봐. 정권아 전에서 이은에서 기역자 바로 연결이 되냐고. 정권 이렇게잖아. 권으로 된 거지. 이상하잖아 이름이. 그럼 뭘로 바꿔? 중국권 좋다고 했잖아. 중국권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기서 굉장히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사실 저 때 친구가 보이는 분노는 통제의 수단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식 씨에 대해서 질투심으로 저렇게 이제 간섭, 통제가 시작이 됐고 또 오랜 기간에 거쳐서 통제력을 얻었는데 그거를 잃을까 봐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이제 한 것 같고 저런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은 이후에 통제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구는 현식 씨에게 또 다른 미션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미션 넷. 택시 운전하기. 이 무렵 친구는 현식 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국뽕아, 오너 마인드를 버리고 위너가 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오너 욕심 가지고 있을래? 그렇다면 그 다음 미션은 뭐였는지 아실까요? 택시에서 얻은 거 많았다. 이제 그만하고 정육 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육에 올인하세요. 지켜봅니다. 오너마인드를 버리라는 거는 너 사장 노릇 이제 못한다, 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위나 자존감 이런 거를 다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을 보면 아, 오너마인드에 집착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냐. 사실은 현식 씨가 아니고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친구는 현식 씨가 대표인 거. 그리고 부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이거를 정말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육점에 취직한 현식 씨가 출근하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바로 사진 찍기. 내 말이 맞네. 굿입니다. 감사. 아이고. 관절 열정. 계속 서 있다 보니 택시보다는 발목이 아프대. 몸무게 보고 97, 90입니다. 모든 걸 다 보고했구나. 김밥 먹으러 왔어요.
심리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점점 이제 구축한 걸로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현식 씨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거죠. 영화 배우가 데뷔해서 이렇게 미션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친구를 의심하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노력이나 이게 물거품 되는 거죠. 한참 후 모든 게 거짓이고 그동안 철저히 속아왔다는 걸 깨달은 현식 씨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네가 포땡쉐 끌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 골탕 좀 먹으라고 장난 좀 친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널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결국 넌 배우가 되지 않았냐 하는 말들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현식 씨는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죠? 네. 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죠. 액션! 강독이 되셨구나. 컷!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냥 학교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제 여기 여명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제 사연 듣고 흔쾌히 다 편하게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촬영을 하고 있죠. 정말 유명인 사람들 국정이네. 선물? 해줄 수 있어. 이 영화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영화인데요. 그때의 일이 전 감독님에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건 처음 꿈을 꿨던 그 마음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본인의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정말 미쳤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옆에서 계속 그랬으니 내가 그랬었나? 되게 막 정신병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하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정말 솔직히 못 당해요. 안 당해보고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당했구나. 바보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당해보니 정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소영 씨가 키우는 강아지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인형 같네요. 너무 이뻐. 진짜 인형 같아. 아이고, 내 야, 말이.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엽다. 종이 무슨 종이에요, 저게? 말티즈. 말티즈? SNS로 어머 댕댕이들 미모가 여신이에요. 이런 메시지 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럼 고맙다고 이제 댓글도 달고 그쪽 SNS에 찾아가서 또 글도 남기고 그러다 친해진 어떤 언니가 있었대요. 이거 뭐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님네 강지가 더 귀엽네, 내 강지가 더 귀엽네 뭐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애들 사료는 뭐 어떤 거 먹여요? 병원은 어디가 좋아요? 정보도 나누다 보니 강아지들 데리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나중에는 이 소영 씨 남친이랑 그 언니 남편까지 껴서 동방 커플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 친해졌네요. 네. 절친이 됐네. 근데 그런 두 커플에게 어느 날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소영 씨네 강아지 4마리랑 그 언니네 강아지 3마리 해서 같이 칠둥이 컨셉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연예인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누구 나왔어요? 강호동 오빠랑 야, 최고다. 슈즈 희철이가 희철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차피 뭐 프로그램 컨셉이 연예인들이 강아지 데리고 여행하고 뭐 먹방하는 거라 강아지들만 출연을 하면 된대요. 소영 씨나 그 언니 얼굴 안 나와도 되고 강아지들만 출연하는 거야.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도 않고 예. 또 댕댕이들 뭐 예쁜 모습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영 씨랑 남자친구랑 그 언니 커플까지 넷이서 강아지 7마리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촬영 장소인 거제도까지. 네. 도착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제작진한테 연락이 와요. 아,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서울 씨 스케줄이 꼬여서 조율 중인데 죄송하지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방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금방 온다는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같이 온 그 언니는 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전화로 제작진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 일 이렇게 할 거냐고. 우리도 다 스케줄 있는 사람들인데. 고래고래 언성을 높이는데 중간에서 소영 씨 얼굴이 막 화끈거릴 정도였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그냥 제작진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이 소영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마 본부장, 총괄 뭐 이런 거. 아, 본부장님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장? 방송국 사장님이. 진짜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섭외로 사실 본부장님급도 직접 연락을 안 하죠. 보통 CP님도 안 하고 담당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많이 연락을 하는데. 그러게요. 이상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 걸려 있었대요. 아, 실은 그 같이 계신 분들이랑 저희 방송국에서 계약 얘기를 하던 중인데 하필 이럴 때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염치 없지만 며칠만 좀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그냥 이쁜이 멍멍이들 견주인 줄 알았던 언니가 알고 보니 소설을 쓰는데 얼마 전에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 언니가 대박난 드라마의 원작자였던 거야. 아, 작가님이셨구나. 어! 근데 그걸 자랑도 안 하고 되게 겸손하신 분이시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 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뭔가 좀 일이 벌어졌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작가님이 어디 알려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컨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건이 무산되면 진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사흘 뒤면 우리 제작진들이 내려갈 건데 그때까지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가 물었대요. 아,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냥 두 분 묵을 숙소나 좀 먼저 좀 구해주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좀 칠둥이들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동영상도 좀 찍고 식사도 좀 하시면서 괜찮은 맛집 있으면 좀 찾아놔 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 조사비도 별도로 책정해 드리겠다. 그래서 소영 씨는 이 방송국과의 약속을 착실하게 지켰어요. 보시죠. 아유, 귀여워. 저걸 다 찍어놨구나. 미나. 보통 저렇게 해서 많이 여행을 가죠. 반려견들 같이 해서 요즘에는 저런 숙소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많이들 가요. 그렇군요. 너무 귀여워. 애들 모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고. 오호. 저렇게 근처 맛집도 열심히 알아보고 사진이랑 영상도 틈틈이 찍어서 보내고 칠둥이 자는 모습 찍어 보냈더니 자는 모습은 새벽까지 안 끊기게 좀 찍어달라. 밥 먹는 거 찍어 보냈더니 요리를 2개 이상은 시켜야 그림이 나온다. 뭐 회사 먹는 것도 좀 찍으래서 식당에서 시키려고 하니까 식당 회는 안 되고 무슨 현지 재래시장 가서 회를 시켜야 된다. 그걸로 세팅해주면 좋겠다. 진짜? 나중에는 칠둥이들 산책하는 것 좀 더 찍어주세요. 낮엔 바닷가에서 찍고 밤엔 바람의 언덕에서도 좀 한번 찍어주면 좋겠어요. 요구가 끝이 없더래요. 소영 씨도 이제 뭐 좀 이상하긴 하고 또 슬슬 또 짜증도 나더라고요. 짜증나지. 그래서 참다 그 작가 언니한테 한마디 했대요. 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 당연하지. 내가 저번부터 그만하자 그랬잖아. 야 지금이라도 빠지자. 당장 짐 싸. 화도 날만한 게 사흘 뒤면 내려오겠다던 제작진이 2주가 넘도록 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래서 소영 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짐을 쌀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소영 씨, 아우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내일 내려가려고요. 아유 이번엔 진짜예요. 또 어찌됐건 내일 온다니까. 그래.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소영 씨는 하루 더 거제도에 남아요. 하루면 돼, 하루면 돼. 그 작가 언니 부부도 소영 씨만 두고 갈 수는 없다며 같이 그럼 남았죠.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 너 뉴스 못 봤어? 지금 그 방송국 난리 났어. 한번 틀어봐. 갑자기 흥분한 작가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뉴스였을까요? 검찰이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영 씨랑 계속 연락을 했던 그 방송국 사장님이 불법 자금을 모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구속된 건 아니고 그냥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인 건데 이 와중에 사장님이 소영 씨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비자금 의혹이 터져서 그 비자금을 세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방송국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가 없고 자기가 오랜 시간 봐왔던 작가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상당히 크다. 소영 씨가 작가님을 설득을 해줄 수 있겠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요는 이 김 작가라고 하는 그 언니 명의의 통장에 비자금을 잠깐만 맡아달라. 그 내용을 언니를 좀 설득해달라고 소영 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대가는 확실하게 챙겨드린다면서. 그렇지. 대가가 크다 그러면 또 뭐 내가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만 설득하면 돼? 약간 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언니 통장에 돈만 좀 잠깐 넣어놓겠다는 그렇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찾으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아무튼 언니한테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죠. 뭐? 내 계좌를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계좌를 달라기보다는 돈을 좀 거기다 좀 맡아달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대. 방송국 사람이나 관계자들은 다 같이 조사를 받는가 보더라고. 그럼 넌 내가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 무슨 작가한테 돈 세탁을 맡겨요. 어? 이분이 썼던 작품이 뭔데? 원작이 뭔데요? 그래서. 배우 한땡땡 씨랑 김땡땡 씨가 주연. 그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맞아. 진짜? 네. 야 그럼 대박이지. 이거 작가님이면 네. 성균관 스캔들 원작자랑 같은 거야. 뭔가 납득이 된다, 이제. 제가 이 작가님을 알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작가님에 대한 신분이 세상 밖으로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럼 그분일 수 있네 진짜로. 되게 이상하지 않아? 아 근데 뭔가 좀 그렇다 믿기에는. 근데 뭔가 상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뭐지? 여튼 이 소영 씨의 간곡한 설득으로 일단 작가 언니 계좌에 잠깐 돈을 맡아두기로 합니다. 진짜 했다고? 근데 그 돈이 어디 빠져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장님의 비자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인출을 막아놨는데 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문제 또? 작가 언니 가족들이 작은 사업을 하나 했는데 거래처에 줬어야 할 돈줄까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인출을 막아놨으니까. 거래처에 줬어야 할 돈들까지 막혀서 고소를 당해요.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묶여만 있으니 여기저기서 나를 고소를 하네. 나도 미치겠어. 스트레스 받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자마자 방송국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이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니 언니한테 얘기는 했는데 방송국에서 하시라고. 아 이거 큰 돈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일단 해결을 좀 해주시고 이러다 경찰 쪽에서 작가님 통장 조사라도 하면 이거 진짜 괜히 일 커집니다. 근데 하루에도 막 고소건이요. 많을 때는 4-5건 들어오고요. 근데 그게 막 금액이 클 때는 200, 80, 60, 100. 금액이 대중 없고 계속 고소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데 몰라 지들이 해결하라 그래. 그렇게 내 이름으로 쓸 거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소영 씨 통장은 이미 거기서 먹고 잡고 쓰는데 다 써버려서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려서 소영 씨가 막은 돈이 2천만 원이나 됐대요. 언니는 그냥 이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소영 씨가 설득을 해서 자기가 좀 더 며칠 더 있고 이런. 거제도에 남게 된 거고 또 비자금도 안 맞겠다고 했는데 소영 씨가 또 언니를 설득해서 맞게 된 것처럼 이제 됐으니까 소영 씨가 책임감 같은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이게 수법이 아, 수법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그래서 촬영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방송. 했겠어요. 오히려 소영 씨는 그 방송국 사장이라고 한 사람의 지시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방송국 임원들에게 보낼 선물을 마련하고요. 사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보낼 선물도 소영 씨가 장만을 해요. 아, 내가 그동안 그 우리 소영 씨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실망스러운 부분 없이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맡겨보고 싶은데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내 확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맨슨 패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두드러진 공통점이 지금 하나가 있죠. 바로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맨슨 패밀리가 아까 목장. 그렇죠, 버려진. 그러니까 외딴 장소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여 살았잖아요. 그리고 소영 씨도 지금 거제도. 섬이에요, 섬. 다 그렇죠. 차단돼 있네. 아는 사람 없이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지금 계속. 그러네. 자기가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물어볼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차단이 돼 있거나 고립이 돼 있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 사실 가스라이팅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고립이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 방송국 사장이 소영 씨한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아버지인 회장을 소개하는데요. 이때부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점심 회로 하거라. 푸짐한 한상으로 하거라. 회 말고 다른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 때문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힘들게 있다 보니 매일 돈 빌려서 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칼국수와 김밥으로 하거라. 인증샷 상세히 보내주거라. 그리고 뭐 월남쌈을 뭐 해라. 만두를 직접 빚어라. 김밥을 거의 매일 싸라고 했고요. 사진을 일단 보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화면 한번 봐주시죠. 아유, 내가 미치겠다. 이걸 직접 다 만들었어? 다 만들어 놓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전송을 해야 되고 제 음식은 보낼 수가 없으니 소연 씨가 다 먹어야 되고. 자, 이게요. 10월 달에 그 사장님과 소영 씨의 대화예요. 12월 1월. 문자 메시지 대화. 이 정도면 연인 아니에요, 거의? 너무한다, 진짜. 문자 메시지 대화예요. 회사인데 회사? 아니, 근데 그러네. 지금까지 계속 문자로만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소영 씨는 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는 분, 이 방송사 이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미치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문자로만 연락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소영 씨 남자친구가 이 회장님이라고 했던 그 남자랑 영상 통화를 잠깐 할 일이 있었대요. 진짜? 아니래요. 그러면 완전 딴판. 그래. 남자친구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중간에 거제도를 떠난 상황이고 소영 씨 혼자 남아서 이렇게 했다고. 옆에 친구 한 명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하지만 그때 전혀 생각도 못한 거죠. 자꾸만 너무 답답한 일이 벌어지니까. 소영 씨는 무속인에게 상담을 해요. 무속인마저 소영 씨에게 기이한 일들을 시킵니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마다 뭐 샤워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종이 인형을 자르고 이쁜 옷을 입히고 그 종이 인형을 머리 부분으로 다 잘라라. 그리고 다 색칠도 그림 그리기도 시켰나? 하도 막 이것저것 사람 많이 시켜서 그래서 막 아무튼 사람이 자다가 새벽 4시마다 맨날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뭐 무속인이 시킨 일이나 그 회장이 시킨 일이나 공통된 목적이 있죠. 쉴 틈을 안 주고. 아까 보면 뭐 새벽 4시에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꼭 나오는 게 사람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소영 씨로 하여금 생각이란 걸 할 겨를이 없이 쉴 새 없이 뭘 하게 만들어서 고립만큼이나 사람 심리 조작을 쉽게 하는 게 저런 식으로 쉴 틈 없이 받아. 사칭 사기범이 소영 씨한테 선물 좀 사서 보내라는 심부름을 여러 번 시켰다고 수차례 했잖아요. 시켰죠.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뭐요? 김 작가네 집에서 그 횟집을 하는데 그 집 횟감이 물이 아주 좋아요. 꼭 거기에서 주문하세요. 그 횟감이나 전복 같은 거를 살 때 소영 씨가 김 작가네 횟집에 직접 가서 보고 산 건가요? 아니요. 김 작가를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돈도 김 작가한테 바로 정말 물건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만. 그러면 애초에 김 작가네 집이 운영한다는 횟집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애초에 없겠지. 아이고. 이 작가까지 한편. 그럼 작가가 제일 나쁜 X네. 악의 축이네. 아니 근데 해품달 원작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실제 신상이라는 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아 근데 그 작가님 아니겠지. 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제작진 진짜 연락했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취재 중에 그 헤르프문달 그 정 작가님이라고 본인을 지칭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의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진을 제가 좀 보내고 맞다 아니다 조금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와 아니라니까. 사칭이네. 야, 그럼 그 김 작가도 공범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 사기꾼인 거죠. 사실 소영 씨가 방송국 사장이나 회장을 의심하지 못한 것도 사실 김 작가 때문이었거든요. 호영 씨는 회장 의심했죠. 사장 다 의심했어. 근데 이 김 작가라는 사람만은 끝까지 믿고 있었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언니니까. 사장 명함 같은 거 없어 언니? 없지. 뭐 만나지도 않고. 난 만나지. 아니면 내가 사장한테 명함만 사진 하나 찍어 보내달면 안 돼? 근데 기분 안 좋아할까 봐. 오빠 마음대로 하는데 기분 안 좋아할까 봐. 그래 내가 사장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내가 사장한테 전화했거든. 기분 나빠해. 그거 만나서 명함이야 만나서 전화하는 거지 누가 명함을 막 그렇게 하냐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럼 지금 다 입금해 드릴 테니까 여기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럼 올라오세요. 막 이런 게 소리잖아. 근데 김 작가가 단순 공범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예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이 김 작가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머리. 총책. 헤드. 총책.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1인 2역, 1인 3역 이런 식으로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뭐 사장이니 회장이니 김 작가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로만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화도 그러니까. 맞아. 문자 사진 보내라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자로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자친구랑 영상 통화할 때 그러니까 그때만 뭐 다른 누굴 내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무속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무속인을 소영 씨한테 소개해 준 것도 바로 김 작가였어요. 그지. 아이고. 무속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소영 씨가 이제 전화로 하자니까 어제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목이 쉬었다고 문자로 하자고.
아 무속인도 직접 만난 게 아니야? 자금 세탁이니 뭐니 통장 빌려주고 한 거 뭐 그런 거 다 뻥이에요. 통장에 이제 37억이 들어온 거를 김 작가가 보여주긴 했거든요. 37억? 저런 거 요즘에 포토샵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저거 1분만 하면 해요. 소영 씨가 2019년 10월에 칠둥이 촬영을 하러 거제도에 내려갔다가 다음에 4월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그 사이에 이래저래 쓴 돈을 다 합치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래요. 7개월 동안. 근데 소영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김 씨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김 씨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필 해서 그렇죠. 그 상황이 오히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사실 아까 그 작가님이 맞는지 아닌지도 여기 제작진이 하신 거잖아요. 소영 씨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소영 씨는 김 작가만은 의심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김 작가만이 내 옆에서 이 상황을 같이 견뎌주는 유일한 내 편이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이 고생을 이 김 작가 언니가 같이 하게 됐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전교생 딸을 당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강아지 한 마리 푸드를 데려다 줬었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전교생 딸을 당하다가 그 강아지 때문에 성격이 다시 이제 중학교 때부터 활발해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얘네가 저한테는 되게 커요, 존재가. 이제 그 언니도 자기도 그렇다. 자기도 좀 많이 힘들었다. 공감. 그리고 사람한테 자기도 상처도 받고 차라리 강아지가 훨씬 낫다. 그런데 소영 씨가 키우는 강아지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또 한 마리가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리면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너 빚이 총 얼마냐? 그래갖고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25일날 얼마나 갚았냐? 25일 날 200, 300, 700, 적어도 700. 너랑 나랑 둘이 만나서 계획안 한번 세워볼만 하다, 그지? 이거 좀 빨리 계약해주면 너 25일에 해줄 수도 있고 좋은데. 아니야. 아무래도 되게 고마웠죠. 고맙지.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강아지 병원비로 큰 돈을 들여서 살리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언니는 그런 걸 이해해주고 빚이 있으면 네가 더 힘드니 계약금 받으면 되게 귀한 돈인데 그거를 저한테 빌려줄 테니 빚을 0으로 만들자. 그러면 되게 아무튼 고마웠어요. 그냥 그 말 자체도. 왜 마지막까지 김 작가만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랑 같이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사실 공범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사로 들어가서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네. 그럼 나중에 다 이게 신원이 밝혀지겠죠. 그러면은 가해자를 엄벌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 회복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직도 생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이체한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증거로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거짓 주장을 했는지 그 정도 밝혀진다라면은 사기죄의 입증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